희주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참아왔던 설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결국 희주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 그냥 숨만 쉬고 사는 인형 같아요. 아무 감정도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인형이요.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이 여인의 눈물이 그의 심장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오 기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희주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사모님은 인형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차가운 차고 안 두 사람의 체온만이 서로에게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요란한 빗소리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소리를 감추고 있었죠. 오 기사는 원수의 아내인 희주를 두고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대저택의 육중한 대문 뒤에 숨겨진 남녀의 엇갈린 운명과 위험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80년 서울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묵직한 엔진 소리가 정적을 깨며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위압적인 철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자갈 깔린 길 위로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나지막이 울리다 이윽고 저택 현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뒷좌석에서부터 고성과 역한 술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봐, 오 기사. 꾸물거리지 말고 문 안 열어? 내가 내 놈 차에서 썩어야겠어. 운전석에서 내린 그림자처럼 과묵한 사내, 오 기사가 묵묵히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거구의 사내, 바로 이 집의 주인이자 명성. 자자한 기업의 총수 강태만 회장이 비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죠. 그의 손에는 값비싼 양주병이 위태롭게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젊고 아름다운 여인, 그의 아내 윤희주가 황급히 다가와 강태만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옅은 화장을 했지만 그마저도 밤새 이어진 기다림과 불안에 지쳐 흐트러져 있었어요. 여보, 또 이렇게 많이 드시면 어떡해요? 몸 상하세요. 희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과 동시에 또다시 시작될 남편의 행패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강태만은 희주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매정한 손길에 희주의 몸이 작게 휘청였습니다. 어디서 남편한테 훈계질이야. 넌 그냥 이 집의 장식품이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비단 옷이나 걸치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알았어? 강태만의 고함 소리에 희주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순간 희주의 시선이 자신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오 기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오 기사는 늘 그랬듯 어떤 표정도 없이 그저 조각상처럼 서 있었죠. 하지만 희주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자신을 향한 연민의 시선을 말입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이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 오 기사의 존재는 희주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동시에 아찔한 유혹이었습니다. 강태만이 집 안으로 휘청거리며 사라지자 현관 앞에는 희주와 오 기사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죠. 고생 많았어요, 오 기사. 늦었는데 이만 들어가 보세요. 희주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오 기사는 대답 대신 그저 희주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던 그 순간 희주가 나지막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내 모습이 많이 초라해 보였나요? 오 기사의 발걸음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언제나 빛나십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단 한마디. 하지만 그 말은 강태만이 퍼붓는 수백 마디의 폭언보다 그가 사다주는 수천만 원짜리 보석보다 더 깊숙이 희주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희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굳게 닫힌 오 기사의 등 뒤에서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켜야 했죠. 이 모든 광경을 부엌 창문 뒤에서 몰래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의 식모, 순자였죠. 순자는 입술을 비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것들 봐라. 아주 눈빛으로 연애를 하는구먼. 사모님이라고 뭐 별거 있어? 회장님 눈밖에 나면 그날로 끝이지. 저 자리가 언제까지 내 자리일 것 같아? 순자의 눈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희주가 걸친 값비싼 비단 잠옷과 보석을 향한 탐욕, 그리고 이 집의 안주인 자리에 대한 시커먼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녀는 두 사람의 미묘한 기류를 진작에 눈치채고 결정적인 순간을 잡기 위해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오 기사는 낡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인자한 미소를 띤 중년 남성과 그 옆에 교복을 입고 앳된 얼굴로 서 있는 소년, 바로 젊은 시절의 오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어루만지는 그의 손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저 악마, 강태만이 매일 밤 발 뻗고 자는 이 집에서 당신의 아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저자의 가장 소중한 것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한을 풀어드리는 그날까지 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운전기사의 순종적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와 날카로운 복수심으로 이글거리는 굶주린 늑대의 눈빛이었죠. 강태만에게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원수의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수 계획에 윤희주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향한 연민이 어느새 위험한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오 기사 자신도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북동 대저택의 밤은 각기 다른 욕망과 비밀을 품은 채 폭풍전야처럼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대저택의 시간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흘러갔습니다. 희주는 오 기사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고 오 기사 역시 희주를 향한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굳은 표정을 유지해야만 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강태만은 중요한 자선 행사가 있다며 희주를 대동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재계 인사들이 모인 파티장이었죠. 강태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인 척 희주의 어깨를 감쌌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쟁사 회장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자 강태만은 그 화풀이를 고스란히 희주에게 돌렸습니다. 당신은 웃는 법도 잊었어? 내가 이만큼 차려입히고 데리고 다녔으면 그 값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야. 멍청하게 서 있지만 말고 저기 사모님들한테 가서 비위나 맞추란 말이야. 사람들이 들릴 듯
말듯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모욕적인 말에 희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순간에도 희주의 눈이 찾은 것은 파티장.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오 기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희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파티가 끝나고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태만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계속해서 거친 숨을 내쉬었고 희주는 창밖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 같은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였어요. 설상가상으로 차 안 라디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폭우로 인해 시내 곳곳에 도로가 침수되었으며 야간 통행 금지를 알리는 사이렌이 곧 울릴 거라는 예고였죠. 1980년대 서슬 퍼런 군사정권 시절의 통행 금지는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젠장, 하필 이럴 때 통행 금지라니. 오 기사, 어떻게든 가봐. 강태만이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저 멀리서 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차는 성북동 대저택의 차고에 도착하자마자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태만은 욕설을 퍼부으며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차고에는 희주와 오 기사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차 지붕을 두드리는 요란한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오 기사가 먼저 차에서 내려 희주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희주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참아왔던 설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결국 희주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 그냥 숨만 쉬고 사는 인형 같아요. 아무 감정도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인형이요. 흐느끼는 희주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애처롭게 울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 기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걸어 잠갔던 것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수, 아버지의 원한 그 모든 것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이 여인의 눈물이 그의 심장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오 기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희주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놀란 희주가 고개를 들자 오 기사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인형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희주의 귓가에 울리는 순간 희주는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 기사는 그런 희주를 말없이 하지만 단단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차고 안 두 사람의 체온만이 서로에게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요란한 빗소리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소리를 감추고 있었죠. 그날 밤 차고 안에서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들어온 남자와 지옥 같은 삶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여자. 두 사람의 위험한 관계는 그렇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잠 못 이루던 식모 순자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모두가 잠들었어야 할 시간에 차고의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불이 꺼지고 차고에서 뒤늦게 빠져나오는 오 기사의 그림자가 순자의 눈에 비쳤습니다.
순자의 입가에 교활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이 집을 뒤흔들 거대한 비밀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것을요. 그 폭풍 같던 밤이 지나고 성북동 대저택의 아침은 거짓말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밤새 내린 비보다 더 축축하고 무거운 비밀이 스며 있었죠. 윤희주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새 흘린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인지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희미한 생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죄책감과 두려움이 심장을 옥죄어 왔지만 그와 동시에 잿빛, 인생에 처음으로 들어온 작은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강태만은 어젯밤의 분이 아직 풀리지 않은 듯 신문을 거칠게 뒤적이며 연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나라꼴이 이게 뭐야? 비 좀 왔다고 통행금지나 시키고 이러니 사업을 해먹겠어? 평소 같았으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눈치만 봤을 희주였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희주는 묵묵히 수저를 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돌아왔으니 다행이죠. 아주 작은 반항, 아니 어쩌면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지만 강태만의 귀에는 거슬리게 들렸나 봅니다. 강태만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희주를 쏘아보았습니다. 뭐, 당신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저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희주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태만은 그런 희주의 모습이 어딘가 낯설다고 느꼈지만 이내 흥미를 잃은 듯 혀를 차며 다시 신문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대치, 그것은 희주에게 있어 작은 승리와도 같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식모 순자가 거실을 청소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치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희주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죠. 사모님, 어젯밤에 비가 어찌나 세차게 오던지 차고 바닥까지 물이 들어와서 영 눅눅하네요. 아침부터 쓸고 닦느라 혼났습니다. 순자의 말에 희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죠. 그랬구나. 고생이 많네. 그러자 순자는 기다렸다는 듯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작은 보석이 박힌 희주의 귀걸이 한쪽이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이게 왜 차고 구석에 떨어져 있었을까요? 어제 차에서 내리시다가 흘리셨나 봐요. 순자는 순진한 얼굴로 말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젯밤 오 기사의 품에 안겨 울다가 귀걸이가 빠진 것도 몰랐던 겁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희주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애써 침착하게 귀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아, 그랬나 보구나. 찾아줘서 고맙다, 순자야. 별 말씀을요. 사모님 물건은 소중하니까요. 제가 잘 찾아드려야죠. 순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는 다시 콧노래를 부르며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희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자가 모든 것을 눈치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거죠. 이제 이 집에서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희주는 정원을 산책한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마침 오 기사가 차를 정비하고 있었죠. 희주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오 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오 기사 오늘 아침에 순자 씨가 차고에서 이걸 주었다며 가져왔어요. 희주가 내민 손바닥 위에 귀걸이를 본 오 기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니에요. 오 기사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어떡하죠? 순자 씨가 무언가 눈치챈 게 분명해요. 불안에 떠는 희주를 보며 오 기사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들어온 이 집에서 이제는 원수의 아내를 지켜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심만큼이나 희주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주를 안심시키듯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희주는 불안 속에서도 그의 말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의심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그녀의 탐욕이 이 집을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 기사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와 눈앞의 여인 사이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순자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놓고 희주와 오 기사 주변을 맴돌며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죠. 희주가 오 기사에게 아주 사소한 심부름이라도 시킬 때면 순자는 귀신같이 나타나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그런 굳은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오 기사님은 바깥을 보셔야죠. 그렇게 말하며 순자는 오 기사를 날카롭게 쏘아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너희들,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라는 경고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희주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기분이었고 오 기사는 그런 순자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저택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강태만 회장의 외아들 강민혁이었습니다. 민혁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방학을 맞아 예고도 없이 귀국한 것이었죠. 24살의 민혁은 아버지 강태만을 전혀 닮지 않은 섬세하고 다정한 성품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을 돌봐주었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의 재혼으로 들어온 새어머니 희주를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폭군 같은 아버지 밑에서 외롭게 시들어가는 희주의 모습을 보며 점차 연민과 동정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오랜만에 만난 희주에게 민혁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희주는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대해주는 민혁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민혁이 내가 오니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구나. 어서 와. 희주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강태만의 표정은 영 못마땅했습니다. 강태만은 하나뿐인 아들이지만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성격의 민혁을 늘 탐탁지 않게 여겼거든요. 특히 민혁이 희주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질투심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계집애처럼 시시덕거리지 말고 들어와서 짐이나 풀어. 유학 보냈더니 뭘 배우고 온 거야? 강태만의 고함에 모처럼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혁은 아버지의 폭언에 익숙한 듯 희주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내고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순자는 민혁의 등장이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강태만의 서재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늦은 밤에 자신을 찾아온 순자를 의아하게 쳐다보던 강태만은 순자가 내미는 작은 손수건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희주의 귀걸이를 감싸고 있던 이니셜이 새겨진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차고에서 주었습니다. 사모님 귀걸이와 함께요.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백했습니다. 강태만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순자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지만 순자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평생 이 집에서 회장님만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자신의 입을 막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는 뜻이었죠. 강태만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지만 이내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자신의 명성에 흠집이 가는 것은 물론 회사 경영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제가 뭘 원하겠습니까? 그저 회장님 곁에서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회장님을 모시고 싶을 뿐입니다. 순자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 몇 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 윤희주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강태만은 순자의 당돌함에 기가 막혔지만 동시에 묘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발밑에서 기어다니던 식모가 감히 안주인 자리를 넘본다는 사실이 어이없으면서도 윤희주에 대한 배신감을 이용해 이 상황을 자신의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던 거죠. 좋다. 내가 내 눈과 귀가 되어준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대신 내 입이 함부로 열리는 날엔 내년 목숨도 끝인 줄 알아라.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재를 나섰습니다. 드디어 욕망의 덫을 놓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강태만이라는 거대한 뒷배를 얻은 순자는 더욱 대담하게 희주를 옥죄어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시각 민혁은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서재에서 나오는 순자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 아버지 강태만의 분노에 찬 얼굴까지 보게 되었죠. 민혁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의 중심에 위태롭게 서 있는 새어머니 희주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강태만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은 순자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죠. 희주의 찻잔에 일부러 뜨거운 물을 가득 부어 손을 대게 만들거나 희주가 아끼는 옷에 실수인 척 얼룩을 묻히는 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희주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희주는 순자의 행동이 모두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강태만에게 고자질이라도 할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겨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희주는 오 기사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눈빛 교환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올가맬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완벽한 함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죠. 순자는 희주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방 소도시에 홀로 살고 계신 친정어머니였죠. 1980년대 전화 통화도 쉽지 않던 시절 멀리 떨어져 사는 노모에 대한 걱정은 언제나 희주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창백한 얼굴로 다급하게 희주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마치 막 받은 것처럼 꾸민 구겨진 전보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친정에서 급한 전보가 왔는데 어머님께서 위독하시답니다. 순자의 다급한 외침에 희주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보를 빼앗아 들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위독 지금 내사. 어머니가 위독하니 속히 오라는 짧은 문장이 희주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희주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강태만의 허락 없이는 이 집 대문 밖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강태만은 출장을 핑계로 며칠째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희주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단 한 사람, 오 기사뿐이었습니다. 희주는 이성을 잃은 채 곧장 차고로 달려갔습니다. 오 기사는 마침 차를 손보고 있었죠. 희주는 다짜고짜 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오 기사 나 좀 도와줘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대요. 제발 나 좀 어머니께 데려다 줘요.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애원하는 희주의 모습에 오 기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순자의 계략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스쳤지만 눈앞의 희주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모두가 잠든 후에 움직이시죠.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낸 희주는 초조하게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숨어서 지켜본 순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강태만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미끼를 물었습니다. 오늘 밤 두 사람이 야반도주라도 할 모양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장소에 사람들을 풀어 기다리고 계시면 두 사람을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순자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희주는 검은 옷으로 몸을 감싼 채 살금살금 차고로 향했습니다. 오 기사가 미리 시동을 켜둔 차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희주가 차에 오르려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본 곳에는 아들 강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 전보를 받고 혼이 나간 듯한 희주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이었죠. 그리고 밤늦게 몰래 집을 나서는 모습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미녀가 그게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희주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혁은 희주의 손에 들린 작은 가방과 오 기사의 굳은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에 저를 빼놓으시면 어떡해요. 저도 외할머니 뵈러 가야죠. 같이 가겠습니다. 민혁의 말은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앉은 오 기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신들의 편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오 기사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민혁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말없이 앞을 주시했습니다. 결국 차에는 희주와 오 기사 그리고 민혁까지 세 사람이 함께 오르게 되었습니다. 순자가 꾸민 불륜 남녀의 미래라는 함정은 아들 민혁의 예기치 못한 등장으로 인해 아픈 외할머니를 찾아가는 가족의 밤길이라는 전혀 다른 그림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동안 희주는 자신의 옆에 앉은 민혁의 온기에 그리고 앞좌석에서 묵묵히 운전하는 오 기사의 넓은 등에 의지하며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위독한 어머니가 아니라 또 다른 거대한 거짓과 음모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국도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나아갔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희주는 옆자리에 앉은 민혁의 옆모습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선량한 청년까지 위험한 길에 끌어들인 것 같아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민혁은 그런 희주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외할머님은 분명 괜찮으실 거예요. 그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단단해서 오히려 희주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보이는 오 기사의 눈빛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칠흑 같은 어둠 속 도로를 꿰뚫을 듯 응시하고 있었죠. 그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똑같은 차량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끈질기게 자신들의 뒤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인적이 드문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이며 앞에서 달려오던 차 한 대가 길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오 기사가 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차 역시 그들의 퇴로를 막아버렸죠.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앞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지옥의 악기 같은 표정을 한 강태만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누가 봐도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두 명이 그림자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강태만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희주가 앉아있는 조수석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윤희주, 이 천하의 몹쓸 것, 감히 내 집에서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운전기사 놈이랑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해? 강태만의 고함이 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그 순간 운전석 문이 열리고 오 기사가 내려섰습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희주가 앉은 조수석 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마치 온몸으로 방패라도 되려는 듯이요. 회장님, 사모님께 손대지 마십시오. 오 기사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강태만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뭐, 이놈이 건방지게 누굴 가르치려 들어. 내 놈이 먼저 내 손에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당장 비키지 못해. 강태만이 손을 치켜드는 순간 뒷좌석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강민혁이었습니다. 강태만은 제 아들이 그 차에 타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에 순간 말문이 막힌 채 얼어붙었습니다. 민혁아, 내가 왜 여기에 있어? 민혁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차갑고 냉정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마주 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는 외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전보를 받고 급히 가시는 길입니다. 제가 모시고 가는 중이었고요. 그런데 이 밤중에 사람들을 끌고 와서 길을 막고 행패를 부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의 서리빨 같은 추궁에 강태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짓 명분은 아들 민혁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더 난동을 부렸다가는 아픈 장모를 찾아가는 아내와 아들을 가로막는 비정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 뿐이었죠. 순자와 꾸민 함정은 민혁의 등장으로 인해 완벽하게 역효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강태만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만 아들과 자신을 험악하게 쳐다보는 사내들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 기사와 희주 그리고 아들 민혁을 차례로 찢어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뱉었습니다. 좋아.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지. 하지만 윤희주 그리고 너 오 기사. 내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다시 내 집 문턱을 넘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 말을 끝으로 강태만은 경멸의 눈빛을 한 번 더 던지고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고용한 사내들도 꽁무니를 빼며 뒤따라갔죠.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산길에는 세 사람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희주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죠. 하지만 그 떨림은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편에 서서 괴물 같은 남편에게 당당히 맞서준 아들 민혁과 묵묵히 자신을 지켜준 오 기사의 존재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혁은 말없이 희주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오 기사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없었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의 질문에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갈 집은 사라졌고 가려던 목적지는 거짓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막다른 길 위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강태만이 사라진 산길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돌아갈 곳도 가야 할 곳도 모두 사라져버린 막막한 현실이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오 기사였습니다.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오갈 테고 저희에게 좋을 게 없습니다. 그의 말에 희주와 민혁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다시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정처 없는 도주였죠. 희주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넘게 자신을 가두었던 거대한 감옥에서 벗어났지만 세상이라는 더 큰 막막함 앞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렸을까요? 차는 강원도의 어느 작은 해안가 마을에 접어들었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위로처럼 들려오는 조용한 곳이었죠. 오 기사는 불이 켜진 작은 여관 간판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음파 여인숙이라는 칠이 벗겨진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묵으시죠. 제가 방을 잡아오겠습니다. 오 기사는 두 사람을 차에 남겨두고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주인 할머니를 따라 다시 나왔고 세 사람은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2층의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은 좁고 낡았지만 주인 할머니가 막 불을 지펴준 아랫목은 거짓말처럼 따뜻했습니다. 희주는 차가운 도시의 대저택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의 온기가 담긴 따스함에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방에 들어와 겉옷을 벗자 비로소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질문이 담겨 있었죠. 오 기사님, 아까 아버지께서는 외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게 거짓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한다고 하셨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혁의 질문에 희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묵묵히 창밖을 보던 오 기사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희주와 민혁을 차례로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의 첫 조각을 꺼내 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오 기사가 아닙니다. 오진우입니다. 오진우. 그의 입에서 나온 진짜 이름은 낯설었지만 그 이름에는
오기사에게는 없던 한 인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으신 전보는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순자 식모와 강태만 회장이 두 분을 올가매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죠. 제가 만약 사모님을 모시고 나가지 않았다면 사모님은 꼼짝없이 불륜이라는 누명을 쓰고 그 집에서 더 끔찍한 일을 당하셨을 겁니다. 오진우의 담담한 설명에 희주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순자의 악랄함과 강태만의 잔인함이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동시에 이 남자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 함정이라는 걸 진우 씨는 어떻게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까? 그것은 희주 역시 가장 궁금했던 점이었습니다. 오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지만 이 두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진실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순자 식모가 강 회장과 거래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때가 되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믿어주십시오. 저는 절대로 두 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실해서 희주와 민혁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희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를 오기사라고 부를 수는 없었죠. 진우 씨, 고마워요. 나를 구해줘서요. 그 한마디에 오진우의 단단하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희주는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더 이상 사모님과 운전기사 그리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은 작은 조각배에 올라탄 운명 공동체였죠. 주인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소박한 나물 반찬 몇 가지를 쟁반에 받쳐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음에도 입안이 까끌거려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따뜻한 밥 한 술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희주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겸상을 하며 사람의 온기가 섞인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삼키며 밥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폐허가 된 마음속에서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주는 낯선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아침 그녀를 짓누르던 대저택의 무거운 공기가 아닌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생선 굽는 냄새가 섞인 정겨운 아침이었죠. 밤새 뒤척였을 거란 예상과 달리 희주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낡은 여인숙의 딱딱한 요위에서 그녀는 역설적이게도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안온함을 느꼈던 겁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좁은 마루 끝에서 오진우와 민혁이 주인 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색하면서도 어딘가 가족 같은 그 풍경에 희주는 잠시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이구, 사부인, 일어나셨소? 어서 와서 아침 드시오. 어젯밤에 험한 일 겪느라 얼마나 놀라셨을꼬? 주인 할머니는 희주를 사부인이라 부르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희주가 쭈뼛거리며 마루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허름한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에 머물렀습니다. 사진 속에는 인자한 미소의 중년 부부와 교복을 입은 앳된 소년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얼굴이 너무나도 낯이 익었습니다. 바로 오진우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죠. 그리고 사진 속의 인자한 어머니는 바로 눈앞의 주인 할머니였습니다.
희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곳은 우연히 찾은 여관이 아니었습니다. 오진우의 집, 그의 마지막 남은 안식처였던 겁니다. 희주가 충격에 빠져 할머니와 오진우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을 때 오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진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세 사람 앞에 놓인 밥상을 물리고 아주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극이자 한 가족의 무너진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제 아버지는 대한직물이라는 꽤 건실한 섬유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성실함 하나로 회사를 일구셨고 직원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이셨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강태만 회장이 나타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태만은 처음에는 협력업체인 척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감언이설로 아버지의 신뢰를 얻은 뒤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주주들을 매수해 적대적 M&A를 감행했죠. 아버지는 평생을 바친 회사를 눈앞에서 빼앗기고 배신감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희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입고 먹고 누렸던 그 모든 부와 명예가 한 사람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강태만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운전기사로 들어갔습니다. 사모님께 접근한 것도 처음에는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강태만의 가장 약한 골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희주를 차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폭언 속에서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계획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의 눈물 속에서 저는 회사를 잃고 절망하던 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사모님을 저 지옥 같은 집에서 구해내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모든 고백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주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오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무뚝뚝함과 차가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깊은 연민과 고뇌의 이유를 이제야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민혁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짓을 저지르셨다니 용서할 수가 없군요. 진우 씨, 그리고 어머니,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민혁의 단호한 목소리에 희주와 오진우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들이라는 제 위치를 이용해서 아버지의 모든 비리와 죄악을 증명할 자료를 찾아내겠습니다. 진우 씨는 밖에서, 저는 안에서 힘을 합치는 겁니다. 24살 청년의 눈빛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민혁의 눈은 강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희주 역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숨어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두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요. 10년 넘게 그 집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받은 고통과 진우 씨 아버님의 억울함을 세상에 반드시 밝힐 겁니다. 희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진우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외롭고 처절했던 그의 복수는
이제 정의를 되찾기 위한 세 사람의 공동 투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세 사람은 동해의 차가운 바닷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고 장엄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을 밝히는 아침 해를 보며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도망자들의 비참한 연대가 아니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희망을 건져 올리고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기로 맹세한 동지들의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동해의 붉은 태양 아래 맺은 세 사람의 맹세는 그저 감상적인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정교하게 조율된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의 시작이었죠. 그날 오후 민혁은 홀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옥 같은 집으로 제 발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희주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오진우는 그런 희주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희주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굳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만의 대저택 현관문이 열리고 민혁이 들어섰습니다. 술에 취해 소파에 쓰러져 있던 강태만은 아들의 등장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혁아, 이놈 어딜 갔다가 이제야 기어들어와. 그 어미라는 작자는 어디다 두고 혼자 온 게냐. 강태만의 고함에도 민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경멸적인 표정으로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저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제 인생의 걸림돌이 될 뿐인 분과 연을 끊으러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처럼 나약하고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JW그룹을 이끌어갈 강민혁이라고요. 아들의 차가운 선언에 강태만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의심의 눈초리로 민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아들의 눈에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자신을 닮은 냉혹함과 야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강태만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제 핏줄은 속일 수 없다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거야. 내 아들이라면 그래야지. 그 쓸모없는 계집은 내쫓았으니 이제부터 아비 밑에서 제대로 경영을 배우거라. 그렇게 민혁은 가장 뚫기 어려운 성벽의 심장부로 가장 완벽한 스파이가 되어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시간 희주와 오진우는 음파 여인숙의 작은 방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지난 10년간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더듬었습니다. 강태만의 서재, 그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 그의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분명히 서재 안쪽에 비밀 공간이 있었어요. 벽난로 옆 세 번째 벽돌을 누르면 책장 하나가 옆으로 밀리면서 작은 방이 나타났죠. 강태만은 제가 그곳을 아는 줄은 꿈에도 모를 거예요. 한 번은 밤중에 잠이 깨서 서재 쪽으로 갔다가 그가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걸 우연히 봤거든요. 희주의 기억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오진우는 즉시 민혁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비밀의 방 안에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강태만이 해외 투자자들과의 골프 약속으로 1박 2일간 집을 비우게 된 것입니다. 오진우가 운전기사 시절 파악해둔 그의 모든 스케줄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집에는 경계심 가득한 순자와 다른 사용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민혁은 조용히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희주가 알려준 대로 벽난로 옆 세 번째 벽돌을 누르자 드르륵 하는 낮은 소음과 함께 책장이 옆으로 밀리며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민혁은 침착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거대한 금고 하나가 위압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희주는 비밀번호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태만이 숫자에 대한 강박이 있으며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민혁은 아버지의 생일, 회사 창립일, 자신의 생일까지 여러 숫자를 조합해봤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진우에게서 들었던 대한직물의 강제 합병 날짜를 눌렀습니다. 찰칵! 기계음과 함께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민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성공 신화가 시작된 한 가정을 파멸시킨 그날을 가장 영광스러운 날로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금고 안에는 희주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대한직물 강제인수 과정이 담긴 이면 계약서, 수십 년간 조성해온 비자금 내역이 빼곡히 적힌 검은색 가죽 장부,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내역이 담긴 리스트까지 강태만의 모든 죄악이 그 안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검은색 장부를 품에 숨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재 밖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이 밤중에 서재에서 뭘 하고 계세요? 민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순자가 의심을 품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혁은 재빨리 금고 문을 닫고 비밀의 방에서 빠져나와 태연하게 책을 한 권 꺼내 들었습니다. 아, 잠이 안 와서 책 좀 보려고. 무슨 일이야? 순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혁과 서재 안을 훑어봤지만 별다른 낌새를 찾지 못하고는 물러났습니다. 민혁은 식은땀을 닦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을 빠져나와 오진우에게 검은 장부를 건넸습니다. 모든 것을 손에 쥔 오진우는 자신이 오랫동안 접촉해온 양심적인 언론사 기자에게 향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진우가 건넨 검은 장부는 그날 저녁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태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9시 정각 모든 채널의 메인 뉴스 첫 소식은 바로 JW그룹 강태만 회장에 대한 것이었죠. 앵커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텔레비전 화면을 뚫고 전국의 안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JW그룹 강태만 회장의 수십 년에 걸친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 담긴 비밀 장부가 단독 입수되었습니다. 장부에는 1980년대 말 유망 중소기업이었던 대한직물을 강제 인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행위가 그 시각 대저택의 호화로운 거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던 강태만은 자신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검은 장부의 내용이 페이지별로 확대되어 비춰지고 있었고 그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었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강태만은 손에 든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습니다. 유리가 박살나는 파열음과 함께 그는 미친 사람처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뉴스가 나간 지 불과 30분 만에 대저택의 육중한 철문 앞으로 검찰 수사관들의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는 그의 철옹성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습니다. 한편 별채에서 이 모든 상황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던 순자는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끝을 직감했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방 안에 숨겨두었던 현금 다발과 귀금속을 가방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자신의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묵직한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던 순간 이미 집 전체를 포위하고 있던 수사관들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강태만의 비자금 은닉을 도운 공범 혐의로 그녀 역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의 작은 여인숙, 희주와 오진우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나란히 앉아 숨죽인 채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태만에게 수갑이 채워지고 순자가 끌려나가는 모습이 화면에 비칠 때 누구도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죠. 희주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10년간 묵혀두었던 모든 고통과 서름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오진우는 말없이 희주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의 어머니는 두 사람의 등을 따뜻하게 쓸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JW 그룹 게이트는 강태만에게 무기징역이라는 단죄를 내리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제국이었던 JW 그룹은 공중분해되어 여러 기업에 쪼개져 팔렸고 강태만 신하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탐욕의 상징으로 기록되었죠. 희주는 더 이상 강남의 대저택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서울 변두리의 작은 상담 카페 희녀우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이름이자 새로운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희주는 자신처럼 가정의 폭력과 아픔 속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과 위로를 건네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억압받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이의 상처를 보듬는 치유자로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얼굴과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민혁은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는 죄악으로 쌓아 올린 부를 물려받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그는 법학 전문 대학원에 진학해 기업 범죄와 싸우는 검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키웠습니다. 주말이면 어머니의 카페에 들러 일을 돕는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건강한 청년의 미소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진우는 고향인 강원도 바닷가 마을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겼고 대한직물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허무함 대신 따뜻한 평온이 자리 잡았죠. 그는 낡은 음파 여인숙을 깨끗하게 수리해 어머니와 함께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소박한 행복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오진우는 희주의 카페 희녀우를 찾아왔습니다. 창가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 아래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희주의 모습은 그가 알던 그 어떤 모습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희주는 그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진우 씨, 어서 와요. 여기까지 웬일이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복수의 무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현재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두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희주가 창밖의 노을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모든 게 다 괜찮아졌어요. 그 말에 오진우는 희주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거대한 성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속에서 세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지독했던 희로애락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상처 위에 피어난 새로운 계절이 조용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